먼 걸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걸 네. 강도영의 아버지는 누가 죽였나?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됐나? 청소년 돌봄 시민만도 아직 정확한 통계가 없긴 하지만 대략 3, 4만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사회적 맥락을 보지 않고 이런 결정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강도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강도영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정의당은 사람은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하고 그 돌봄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가자고 주장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한꺼번에 바뀔 수는 없겠지만 일단 자기 삶을 지탱하기도 버거운 사람들에게 갑자기 들이닥친 돌봄의 의무,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혹하게 책임지우는 이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늘 대담회에 함께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20대 대선 후보 심상정 후보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의당 청년들의 대표죠. 청년정의당 박민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책의 저자입니다. 스스로 1인분의 삶이 갑자기 2인분이 되어 영케어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빠의 아빠가 됐다의 저자 조기현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단체의 이름이 너무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이영복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플로어에 오늘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 강지현 사무장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 대담회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중계 중이고요. 정의당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유튜브 중계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중에 정의당은 이번 사건에 분노나 연민으로만 머무르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회 가족 돌봄, 특히 영케어러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이것을 새로운 심상정 정부 아래서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심상정 후보님의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돌봄 시민의 권리를 위한 중요한 온라인 대담회를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우리 이정미 공동상임선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조기현 선생님, 또 강지현 선생님, 그리고 이명묵 대표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 우리 정의당의 새로운 에너지를 팍팍 지금 밀어넣고 있는 우리 청년정의당 우리 강 대표님하고 또 박인숙 우리 부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는 바로 따뜻한 돌봄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봄은 이제 개개인에게 떠맡길 문제가 아닙니다. 선진국 시민의 삶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가 책임의 영역으로 돌봄을 확실하게 가져와야 합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의 죽음을 생활고 속에서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22살의 강도영 씨 비극에 수많은 시민들이 또다시 질문했습니다. 국가는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오늘도 수많은 알려지지 않은 청년들이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00년생 연주 씨는 80세 치매 할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택배회사 물류창고 작업을 새벽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연주 씨는 대학 공부를 중단했고 또 할머니를 두고는 외출하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2인분의 삶을 힘겹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청년은 21살 나이에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말기암 진단을 받아 번번이 학자금 대출로 병원비를 내야 했습니다. 학업을 중단한 채 하루에 아르바이트만 5개씩 하면서 3인분의 삶을 감당할 돈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대학까지 졸업할 때까지 10년이 걸렸고 사회에 나온 이 청년에게는 수천만 원의 빚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고 수도권에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고 또 물려받은 자산을 통해서 코인과 주식으로 수천만 원의 수익을 얻는 극히 일부 청년의 이야기하는 이분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정치는 대한민국의 보통 청년들의 얼굴과 만나야 합니다. 힘겨운 나날 속에서도 내일을 향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미성년, 청년 부양자들에게 국가가 곁에 있다는 확실한 신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위기 가정에 대한 기계적 복지 행정이 아니라 따뜻한 돌봄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전기 수도요금이 2~3개월 연체되면 단전단수가 진행이 됩니다. 전기 없이 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의료보험 6개월 못 내면은 보험 혜택이 제한이 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민들의 목을 더 팍팍 조르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행정당국은 늘 사람이 희생되고 난 다음에서야 그거 신청하면 되는 거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청하면 되는 거였으면은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왜 미리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복지 업무 담당자에게 왜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냐 물어보면 신청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45.7%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런 고질적인 복지 신청주의의 병폐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돌봄 창구를 운영해서 복지 서비스 전반을 대행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각 병원 내에 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저는 지역별 일자리 보장제 도입을 통해서 이런 돌봄 서비스 인력을 대폭 확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수준의 병원비 부담도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국민들이 의학적인 비급여 진료까지 포함해서 연간 본인 부담금 100만 원까지만 납부하는 병원비 100만 원 상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누구든 병원비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병원비 국가 대납 제도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응급대지급 제도가 시행 중인데요. 오로지 응급 증상으로 진료받은 경우에만 가능하게 돼 있어서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환자 및 가족에게 의료비 지불 능력이 없다고 병원이 판단하면은 치료 후에 국가 대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환자 및 가족에 한해서는 국가 대납 의료비에 대해서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돌봄 정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미성년 청년 부양자의 경우에 돌봄 노동으로 인해서 미래마저 빼앗기지 않도록 재가 간병인을 국가에서 무상 지원하는 특별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학업 및 취업 지원 대책도 패키지 정책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보다 앞서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요양보호 대상자를 종합적으로 돌보는 케어 매니저 제도를 법제화하고 정부가 국가 자격시험을 통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미 고령화 사회를 접어든 지 꽤 됐습니다. 한국형 케어 매니저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오늘 대담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따뜻한 돌봄 국가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귀한 말씀 새겨듣고 또 미래 심상정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준비한 정책들이 강도영 씨의 보호자가 되겠다는 그런 책임으로 준비했습니다. 평가해 주시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2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에게 닥친 이 비극적인 사태에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22살 간병 청년이라고 언론에서 불렸는데요. 강도영 씨한테는 결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씨 부자를 낭떠러지로 내몬 것은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해고 노동자였던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에 모든 책임은 모조리 강도영 씨에게 지워졌습니다. 1,000만 원대가 넘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시급 7,000원짜리 알바, 그리고 평소 왕래가 잦지 않았던 삼촌의 퇴직금을 빌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요금을 내지 못해서 도시가스와 인터넷이 끊겨도, 또 병원비가 없어서 의사의 만류에도 아버지를 퇴원시켜야 했을 때도 강도영 씨 삶 어느 곳에도 국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는 22살 강도영 씨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입니다. 국가가 자행한 책임 방기 죄를 간병 청년 강도영 씨가 홀로 대속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복지체계에서 강도영 씨에게 선택 가능한 대안이 제시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2019년을 기준으로 64%를 넘어섰지만 비급여 치료비와 간병비는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요양급여는 65세 이상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강 씨의 아버지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당사자 신청주에 입각한 복지체계는 강도영 씨의 손에 닿는 곳에 있지 않았고, 설령 복지체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할지라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모두 받더라도 강도영 씨의 비극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 자산이 전혀 없는 채로 청년과 청소년들이 부모를 돌보거나 또 친척을 돌보는 이 영케어러들에 대한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영케어러를 규범화하고 제도를 만든 영국을 보면 20년은 전에 18세 미만 간병인을 영케어러로 정의하고 민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영케어러에 대한 국가적인 정의나 실태 파악, 제도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정의당은 강도영 씨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엄중히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항소도 기각돼서 존속살해 혐의 4년형이 그대로 유지되었는데요. 만약에 강도영 씨께서 항고를 하신다면 정의당이 또 청년정의당이 적극적으로 강도영 씨 변호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강도영 씨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라는 것을 저희가 앞장서서 고발하겠습니다. 제2, 제3의 강도영 씨가 나오지 않도록 심상정 후보님께서 여러 정책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의당 정부에서는 수많은 강도영 씨들에게, 영케어러들에게 국가가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시민의 삶을 만들겠습니다. 결코 어떤 청년도 국가 없이 혼자 내버려진 채 돌봄의 의무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처음이어서 조금 횡설수설하더라도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10년 전에 한 20살쯤에 그 아버지가 쓰러졌고, 그 이후 지금 이제 요양병원에 들어가셨지만 한 7년 정도는 이제 잘 스스로 이렇게 돌보는 시간을 겪었는데요. 제가 10년 전에 이제 겪었던 일과 사실 이제 강도영 씨가 21살 때 작년에 겪었던 일이 사실 크게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저는 그 차이를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지점에서 좀 고려가 필요한가, 실질적으로 좀 이런 고민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강도영 씨가 이제 자기 의무자, 그래서 뭔가 해야 되는 의무자, 부양 의무자로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죄를 많이 묻더라고요, 판결문을 보면. 근데 저는 이 자기 의무 혹은 어떤 부양 의무가 처음 시작되는 지점에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우리가 진짜 돌봄과 부양의 의무가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삶에 느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위기가 갑자기 도래할 때, 질병이 도래할 때 준비도 없이, 예고도 없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병원에서 바로 가족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관련된 행정이나 돈을 마련하는 일이나 어떤 다양한 결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족 보호자에게 전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실 강도영 씨 일을 제가 이제 계속 유심히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게 병원에서 어쨌든 다양한 책임의 주체로 가족 보호자를 호명하는 것과 복지의 신청주의 그 사이에 정확한 공백이구나 라는 게 저는 실제 삶이 개선되지 않은 정확한 지점이라고 생각했고, 그 부분 가족을 호명하고 모든 일을 떠맡기고 그 이후에 이제 국가가 책임진다 라고 해서는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 일례로 강도영 씨가 이제 지원책이 있음에도 그걸 제대로
통보받거나 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병원비를 너무 꼬박꼬박 내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인지 몰랐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족보호자로서 자기 책임을 끝끝내 다하려고 했던 시민이었던 사람이 결국엔 이제 존속 살해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좀 저는 앞에 나왔던 대안 정책들이 너무 다 공감이 되고요. 다 필요한데 그것이 어느 시점에 적재적소로 배치돼야 되는가는 저는 누군가 위기가 도래한 그 순간, 쓰러진 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너무 정책들이 다 제가 말하려던 거여서 너무 공감돼서 네,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모임의 이명묵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강도형 청년의 소식을 들으면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 송파 세모녀라고 하는 5글자가 있는데 대구 강도형이라는 또 5글자가 우리의 가슴을 찢어놓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신 말씀들은 우리나라의 복지의 여러 가지 문제, 그 중에 이제 신청주의라든가 이런 지적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취약계층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공공부조라는 이름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360가지가 됩니다. 국가의 복지가 부족하다고 하지만은 또 의외로 많은 복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 360가지나 되는 공공부조가 일관되게 신청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면은 챙길 수가 있고 모르면은 아무것도 도움받을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복지 운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신청주의가 아니고 당연주의로서 누구나 혜택받을 수 있게끔 이 공공부조의 운영 방침부터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은 이 돌봄이 자꾸 화두가 되고 있는데 실제 복지국가를 얘기를 하고 복지를 얘기할 때 거창한 많은 의제들이 있습니다만은 돌봄은 복지의 출발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죠. 예. 때문에 이 돌봄이 취약하다고 하는 것은 복지가 취약하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우리나라가 경제는 G7, G10에서 경제 선진국인데 복지는 OECD 꼴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다시 강도영 씨 그 슬픔과 오늘 심상정 정의당 후보님의 관련된 복지 공약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통합돌봄 찾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막 박수를 치고 좋아요 하면 좋겠지만은 실제 이러한 이제 이념은 찾아가는 동복지라고 해서 찻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얼마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찻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파 세모녀라든가 대구 강도형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은 이 시스템이 그 원한대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들이 촘촘하게 뒷받침돼 주지 않으면은 큰 구호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통합돌봄과 이런 시스템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동사무소, 요즘으로 얘기하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이러한 실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찻동을 잘 하라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좀 더 증원을 해서 배치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2013년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1월, 2월, 3월, 4월 연쇄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혼 날짜를 석 달 잡아둔 신부가 자살을 하고요. 1살, 2살 자녀를 둔 아빠가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또 작년에만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3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들이 왜 자살할 수밖에 없으며 이들이 찻동에 최전선에서 일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복지가 확대되면서 애지간한 국가 행정은 복지자가 다 거의 다 가서 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복지 이름만 붙어도 사회복지직 공무원한테 업무를 맡기고
복지 냄새만 나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업무를 맡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깔때기 구조라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행정공무원도 있고 복지공무원도 있는데 소수의 복지공무원들에게 업무가 깔때기 구조식으로 치중되다 보니까 이들이 업무 과다와 여러 가지 이제 민원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합 돌봄 찾아가는 시스템 좋습니다. 이것을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근무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으면은 이 또한 공연물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님께서 큰 구호와 함께 이런 실무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세세하게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이 병원비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공약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있는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 100만 원 연대라고 하는 이 건강권, 생명권 이 연대체가 요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행히도 심상정 후보님의 100만 원 상한제는 진정성 있게 다가와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몇 년 전에 했던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운동이 있었는데 이것을 당시 심상정 대표님께서 적극 정의당의 정책으로 받아가지고 지난 총선 때 정의당 공약으로 했고 또한 정의당 공약이었지만은 문재인 정부도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 어린이 병원비 문제만큼은 완전 무상은 아니지만은 그쪽 길로 차근차근히 실현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되기까지는 정의당의 공로가 굉장히 지대했다고 보고 또 당시 저희와 같이 연대해서 활동하셨던 심상정 후보님이 계셨기 때문에 어린이 병원비 문제는 이제 비극적인 그런 일들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이거를 전 국민에게 건강권, 생명권의 차원에서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은 전 반드시 지키실 거라고 믿고 또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자, 긴급재난 지원금 병원비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은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를 아는 국민들이 전체 국민의 1%도 안 됩니다. 뭘 알아야 신청을 하고 뭘 알아야 도움을 청할 텐데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또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보통 3개월 내지는 길게 1년 뒤에 사후 정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라도 내 돈 들여서 다 일단은 지급을 한 다음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2천만 원 상한 또 이제 11월부터 3천만 원 상한이 됐고 비급여가 상당한 병원비 발생의 주 요인이 되고 있는데 비급여에서도 50 내지 80%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제한 요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긴급 병원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100만 원 상한제 이렇게 하면은 깔끔합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약은 적극 지지하고 꼭 실현되기를 요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년 돌봄에 대한 무상 간병인 지원을 말씀하셨어요. 강도영 씨의 이 슬픔이 있기 때문에 영케어러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청년뿐만이 아니에요. 남녀노소 모두가 이러한 간병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치 청년주택, 청년간병 이렇게 세대별로 이렇게 쪼개할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의 아픔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전 국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이렇게 가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제 강도영 씨 사건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사회복지사로서 의견을 드립니다. 병원비는 반드시 100만 원 상한제가 빠른 시일 안에 실현돼야 되고요. 간병비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에 노인 장기 요양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앞에 노인자가 붙었죠. 그러니까 장기 요양에 대한 공공 지원은 65세 이상부터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것은 65세 넘어야 됩니까? 65세 되기 전에는 다 5일만 아프고 일주일만 아프면 벌떡벌떡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요양 지원은 나이 제한을 또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법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병원비 문제가 됐을 때 아까 이제 조기현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가족들에게 모든 책임이 간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사회와 또 국가가 좀 더 나눠지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이것을 가족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근데 누가 알려주느냐 하면은 의사나 간호사가 알려줄 리가 없죠. 그 사람들은 의료 서비스하기 바쁘니까. 그럼 병원에는 의료사회복지사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현재 의료법상에는 100병상 이상에 배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고조항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100병상 이상 병원에 의료사회복사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곳이 많고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전문 사회복사가 있는 곳도 있지만은 원무과 직원한테 그냥 적당히 자격증 따가지고 이렇게 문의만 하게 하는 또 병원도 있습니다. 때문에 아까 심상정 후보님께서 의료사회복지사들을 대폭 증원하겠다 하셨는데 이 인원도 중요하지만은 100병상 이상 그런 데서만 이런 또 어려운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를 예전에 100병상이니까 심상정 후보님이 집권하신다 그러면 이것을 50병상으로 좀 낮춰놓는다든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가짜 의료사회복사가 일할 것이 아니고 전문 사회복사가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돌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공무원 또는 통장, 반장 이런 분들이 사각지대에 대해서 정보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 후보님께서 좀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내만복에서 플로어에서 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좀 관심이 많은 우리 사무국장님 의견 한 말씀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대담에서 문제와 해법에 대해서 정말 알차게 좀 꽉꽉 해서 좀 다뤄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질문을 하는 것으로 약간 발언을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 그 대안으로서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 이런 다짐들을 하고는 하는데 그런데 왜 죽어서 발견이 되는가? 왜 비극의 끝에 있을 때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지국가의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 행정 대응 늦었고 복지 신청주의 한계 있었고 재앙적인 병원비에도 이미 있는 재난적 의료 지원 제도조차 제대로 작동 못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임의퇴원 문제, 그리고 제가 간병의 사각지대 문제. 그러니까 수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의 단 한 방면에서조차 국가 사회 안전망이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해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법을 저희가 몰라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도 도입돼야 되고 의료사회복지사 의무 배치도 돼야 되고 기존에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도 제대로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회적 인식을 좀 변화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회적 취약층은 더 이상 발굴되는 것이 아니라 끈끈하게 연결된 돌봄 연결망 속에서 보호받아야 된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봄 국가체제가 자리 잡아야 되고 복지에 있어서 가족 부양의 굴레를 벗어내지 못하면 더 이상의 해법은 없다. 그렇게 좀 절박하게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 강도형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질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강도형 한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비극적이었느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지금도 있을 강도형들, 잘 드러나지 않는 강도형들에 대한 그 사람들이 겪었을 고통스러운 상황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각설하고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 순간도 강도형들이 이곳저곳에서 하루하루를 좀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가족 부양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서 돌봄 국가체제를 꼭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모임에서 자주 나왔던 이야기를 하나 이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어려워지고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려고 할 때 주민센터에 가서 이제 일하면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구조 안에서 가족 돌봄에 의해서 쓰는 시간들, 그 절대적인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거, 여기에 대한 딜레마가 사실 각자가 그냥 갖고 있어야 되고 각자가 그냥 묻어둬야 되고 그냥 나가서 일하라고 하는데 일할 수는 없고 집에 계속 얽매여 있어야 되고 이래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공공구조 안에서 가족 돌봄 책임이 어떤 공공구조 안에서 질병,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서 질병은 보는데 가족 돌봄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노인자를 이제 떼고 장기요양 보험을 한다 그래도 이제 요양 등급을 만약에 매긴다고 하면 지금 이제 요양 등급은 신체적 인지적인 어떤 능력의 저하만 주로 봅니다. 근데 저는 돌봄을 필요한 사람의 사회적 관계 혹은 주 돌봄자의 컨디션 또 봐서 요양 등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좀 혼자 부담을 주 돌봄자, 주 보호자가 일종의 법적 개념으로 어떤 보호의 대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좀 취약했을 때 요양 등급을 더 높게 줘서 요양 등급 시간이나 이런 걸 더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돌봄의 부담을 어떻게 줄일 건가라는 논의와 함께 우리가 진짜 돌봄 국가라면 사실 돌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또 사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돌봄을 어떻게 교육을 할 거냐.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 의존적이고 돌봄받을 수 있고 아플 수 있다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단순히 모두가 건강하고 이 세상에 아픔이나 돌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미리 좀 예습할 수 있고 알 수 있게 하는 교육이 좀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사노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그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이 아픈 가족을 돌보는 돌봄도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그림자 노동으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자 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와 또 그 일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떠나는 것에 대한 일정한 보상 체계가 저는 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돌봄 시민에 대한 보상,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만들 것인가. 그래서 저는 뭐 아주 초보적으로나마 급작스럽게 이렇게 돌봄 부양을 하게 되는 시민들에 대해서 1년 정도는 뭔가 생활비를 국가에서 지급하고, 그래서 이렇게 쌀값 걱정하지 않고 아픈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복지 시스템은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뭐 긴급하게 만들어진 자리에서 몇 분들의 이야기들을 좀 듣고 우리 후보님께서 많은 생각들을 하시면서 이후에 이러한 수많은 강도형들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대안들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좀 이렇게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후보님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사자와 또 평생을 이 돌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대통령 후보를 이번에 이제 국민 앞에 두 번째 나서면서 국가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그에 대한 책임이 결코 만만치 않다, 쉽지 않다, 점점 더 아득하게 느껴지는 게 솔직한 심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돌봄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후위기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결국은 사람이 사는 일상 속에서 필요로 되는 것들이 이제 일자리가 되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의지하고 또 보호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공동체.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오랜 동안 국가 중심으로 모든 것이 운영돼 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또 모든 자원이 집중되다가 이제 뒤늦게 이제 복지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국가 주도의 뿌리는 복지 행정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지역 통합 돌봄 시스템도 이제 시작이 되고 시범 사업도 됐지만은 그 시범 사업의 결과는 아까 이명묵 대표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소프트웨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시범 사업의 결과는 뻔했다. 그냥 관련된 사람들 간담회 시스템으로 이게 이제 운영이 되는 그런 통합 케어 시스템이 실질적인 어떤 시민들의 그 의지처가 되기는 아직 멀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우리 당에서
이제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게 이 돌봄이라든지 또 기후위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그 가장 중요한 단위는 공동체 아니냐. 마을 공동체, 기초 공동체. 여기서부터 시장에서 돈이 안 돼서 그 투자하지 않는 사회적 가치 일자리들을 창출해서 그러면 정부가 엄청나게 지금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일자리를 위해서 공공근로 일자리라든지 이런 위에서 뿌리는 일자리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진짜 필요에 의한 가치 노동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제 연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또 이 통합케어 시스템하고 그 연결되는 하나의 공동체의 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기후위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태양광 발전, 에너지 전환 이야기 하는데 저는 가정용 태양광 발전 기계 같은 발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앞으로 가전제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야 사실 기후위기 극복이 되는 것처럼 이제 이 일상 속에서 이 돌봄과 또 기후위기 일자리들이 연결되는 그런 그 이제 권력 거버넌스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국가와 시장만 있는데 이제는 사회가 있어야 된다. 사회가.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대선 때 하여튼 국가를 넘어서 또 시장을 넘어서 시민의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실제로 내용을 담고 또 소프트웨어까지 갖춘 하나의 어떤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아마 상당히 많은 시민들의 그 동참과 또 시간이 요구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좀 더 고민을 심화시켜서 정말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삶의 현장에서부터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급하게 또 이렇게 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게 당에서 좀 정책적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 할 부분들도 오늘 숙제들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숙제들 잘 받아서 앞으로 후보님과 정의당이 정말 따뜻한 돌봄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급한 대담회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